저는 초등학교만 5군데 나왔어요. 그중에서 청담으로. 청담.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청담에서 잠실로. 와. 잠실에서 또 밀려나가지고 대치동으로. 어머님이 미용 기술이 있었는데 안삭에 이제 다른 마을 가시다가 4월 초에 비가 부슬부슬 내린 날에 제 동생은 밭에서 혼자 났어요. 횟수를 어떻게? 햇줄 미용 가위로. 근데 그렇게 대학을 끝날 때 네. 마치고 엄청난 또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도 저를 못 챙겨주셨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삶이 있었고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 아이한테 다시 말하고 싶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희 Power of Failure Becoming 채널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하고 저의 인연은 지금 이제 맞아요. 22년 벌써 상당히 오랜 동안 저희가 서로 알아가고 네. 서로 지금 중년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30대 만났는데 네. 네, 그래서 원장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경철 원장이고요. 웰케어 클리닉에서 주로 이제 기능의학을 주로 하고 정말 많은 인연들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목이 저는 파워 오브 페일러라고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이 저는 뭐 강남에서 진료하고 있지 허우대 멀쩡하지 일도 불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연대 의대 출신이고 그래서 불행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환자들을 다루면서 마음을 위로해준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 주셨다고 단걸음에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정말 인생의 가장 암흑기 네. 또는 내 인생이 정말 힘들었던 시기 네. 그때를 생각하시면 언제가 떠오르세요? 최근에 제가 작년 4월에 첫 집을 가졌어요. 네. 제가 이제 용산이라는 곳에 되게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곳에 인생 첫 집을 제가 입주를 한 게 진짜 한 11개월 전인데 저는 그 전에 37번에 이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용산에 이주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축도해 주시고 이 집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도 전만 몰랐는데 아버님이 용산역이 바라보이거든요. 용산역을 보시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올해 56세니까 54년 전에 내가 3살 안 됐을 때 사실 아버지가 시골 목회를 하시고 제 동생이 이제 태어났던 여수 밑에 그 돌섬이라고 있어. 돌산대교. 지금은 이제 돌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시다가 발령을 서울로 오셨어요. 지금 중앙대학교 그 병원 자리가 예전에는 중앙대학교 병원이 아니고 중앙대 뒤쪽에 그 당시에는 서울 결핵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결핵 환자와 나병 환자들을 보는 그러니까 약간 강남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변두리에서 거기에 원목으로 이제 초청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이제 호남에서는 용산역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셨는데 아버지가 주택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어요. 행여 집에 없는 것들이 핸디캡이 돼서 안 뽑을까봐 사택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서 그때 용산역에 내렸는데 저희 식구가 제가 이제 셋째인데 저희 누님 2명 또 동생 1명 있는데 달구지 아세요? 달구지? 네. 그 당시에는 이제 70년대 에는 달구지로 그냥 이동수단이었는데 달구지 2대를 빌리셔가지고 한 대는 저희 애기들 저는 이제 2-3살이고 누나는 6살까지니까 4명과 엄마가 그걸 끌고 한 달구지에는 우리 살림새가 얼마 되지 않은 옷하고 이불 가지를 끌고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중앙대 그 자리까지 비가 오는 시간에 그냥 하염없이 그 가족을 거기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갔더니 사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들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결핵 환자의 집에 가서 아이들 일단 임시거처를 정하고 결핵 환자가 기침하면 다 이불 속에 숨기고 임시로 사시다가 이렇게 월세를 구해서 집을 구하셨는데 아버지가 또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기억도 안 나는 시기니까. 근데 우리 가족들이 다 쫓겨나 있대요.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나오셨는데 저는 울고 있고 온 가족들이 왜요? 그 월세도 못 내가지고
그래서 그냥 뇌동쟁해져서 어머니 우시고 있고 우리 온 내 가족 5명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한숨 나왔겠죠. 왜냐면 서울에 왔는데 그 초청받았지만 이제 사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것마저도 쫓겨나셨는데 마침 이제 우연히 그 중앙대 이사장님이 그걸 지나다가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원목이 그러면서 자초지종, 아니 집도 안 구해지고 이렇게 했냐 하면서 제 기억에 저의 이제 본적이 흑석동인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집을 구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첫 서울을 시작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저희 당시에는요 압구정이 지금은 압구정 저는 초등학교만 5군데 나왔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이사에 이제 정말 험난한 시절이 시작됐는데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당연히 돈도 없고 아버님은 급여를 받으셔도 다 헌금하시는 분이세요. 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분들은 그냥 뒤에 안 돌아보세요. 가족 안 돌아보세요. 그냥 어머님이 미용 기술로 어떻게든지 그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성미로 이제 그래서 연명하듯이 저희가 어렸을 때 살았는데 구정초등학교에 이제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강남이 그때 막 개발되던데요. 네, 그때는 구정 완전 잘 나가는데. 아니요, 지금은 그때는 구정초등학교 앞쪽은 다 배밭이었어요. 그래요? 그 웅덩이 있고 그래서 나대지 너무 많고 근데 조금만 집값이 오르면은 또 감당이 안 되니까 구정에서 청담으로. 청담.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청담에서 잠실로. 와. 잠실에서 또 밀려나가지고 대치동으로. 저 학교만 잘 나가는 동네만. 그때는 정말 서울은 이렇게 막 비 오면 진흙밭되는 그런 강남에 이제 개발되면서 계속 밀려다가 나중에는 성남으로. 와. 성남의 상대원동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난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중동고등학교라는 곳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동에서 이제 집을 살다가 고3 때도 성남으로 이사 갔어요. 와. 그러면서 고3 때요? 고3 때 그러면서 교육과는 일도 관계없이 남들은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데 저희는 계속 근데 제가 사실은 흑역사의 시절이 이제 그 시절인데 아버님이 이렇게 계속 개척교회를 하시고 정말 힘들잖아요, 개척교회가.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사 다니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사 못 간다, 아니면 돈도 없고 값은 강남에 오르고 있어서 당시 이제 음마 아파트, 상령 아파트 사이에 저희가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강대상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목수들이 강대상을 만들면 한 2m 좀 안 되게 공간을 해서 거기 칸을 나눠서 네. 방 3개로 해가지고 그 강대상 뒤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으로 한 4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4년이나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제가 청소년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불편했냐면 상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주지가 아니고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이고 뜨거운 물도 없어서 저희 남자인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누나들은 여자들인데 겨울에 찬물이만 나오고 그것도 이제 남들 오기 전에 씻어야 되고 그래서 후다닥 씻으면서 뜨거운 물 데펴서 이렇게 정말 고양이 세수 고양이 그 목욕하면서 그렇게 4년을 이제 버티다 보니까 근데 그마저도 방에 이제 제 방도 물론 없었지만 저는 이번 이사하면서 제 인생에서 첫 방이 생겼어요. 네. 저는 진짜 제 방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방 하나가 남아서 드디어 그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제 서재를 하나 만들어준 게 첫 방이긴 한데 그때는 당연히 이제 공동방이었고 그마저도 주일날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항상 했던 건 토요일날 짐을 다 싸서 박스에 집어넣어요. 거기를 써야 되니까 그마저도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1부터 한 고2까지 이제 그 공간을 썼는데 고3 때는 이제 또 성남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공간이 저한테는 이제 제가 아주 어린아이였지만 또 교회에 사찰집사가 없잖아요. 네. 그건 제가 사찰집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또 선교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유치원을 같이 병설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선교원 하다가 주말에는 또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교회 긴 장의자 있죠. 네. 엄청 무거운 거. 그거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13세, 14세 때부터 사찰을 했기 때문에 중간을 딱 주문 잡고 들면 조금씩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거를 10몇 개를 제가 혼자서 놓는 게 저의 청소년. 그래서 제가 약간 어깨가 지금도 벌어진 게 원치 않는 저의 그 운동. 그래서 이제 저 혼자 힘들면은 제 중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항상 떡볶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옮겨놓고 다 청소하고 다시 또 교회 끝나면 주일 끝나면은 다시 또 창고에 집어넣어야 또 그 공간을 쓰니까 이거를 제가 거의 4년 사찰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아침형 인간이잖아요. 네. 아침형 인간도 다 거기서 나왔는데 새벽 5시만 되면 어쨌든 새벽 우리 집 바로 그 뭐죠? 그냥 방음도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니까 무조건 아버지가 9시에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시에 자고 4시 반 정도면 이제 일어나서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해야 되니까 중학교인 제가 참석하고 이게 저의 약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면서 제가 그냥 반강제로 아침형 인간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피지컬리 고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춘기 시절에 제가 굉장히 그 시절을 부끄러워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은 네. 다 강남에 그 유명한 어쨌든 이제 강남이 정착되면서 파라군이 됐고 친구들은 다 멋진 아파트에서 뭐 청담동에서 어떤 일부는 막 집에 우리 연못 보여줄게 막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학생도 한 60명, 70명인데 지금도 이렇게 있었나 할 정도로 매우 저는 내성적이었고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강연을 할 때 그때도 한번 제가 라이프 리셋 때도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은혜예요. 아. 근데 사람들 대중 앞이 아니라 1대1로 말할 때도 제가 눈을 못 쳐다봤어요. 항상 이렇게 눈 깔고 얘기했고 왜냐면 너무 자존감이 낮은 상태고 말을 얼마나 더듬었냐면 제가 여로 시작하는 말을 못했어요. 여자, 6시, 네. 8시 네. 또는 화장실 별거 아닌 단어들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잠깐 더듬잖아요. 6시에 만나 그렇게 말 못하고 저 있잖아 5시 50분에 만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열을 회피하거나 네. 화장실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저기 안 되니까 저기 변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서 너무 좀 제가 그런 트라우마 단어가 너무 많아서 네.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었어요. 그리고 혀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저보고 자꾸 목사를 하라고 하는데 노래도 못하지 말은 더듬지 사람들 앞에서 얼굴 빨개지 제 동생이 친구들 와서 재밌는 거 보여준다면서 얼굴 빨개져라 그러면 저는 바로 빨개져요. 엄청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시절을 제가 청소년 시기를 통과하면서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공부도 별로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저는 유치원도 안 나왔고 과외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다행히 전두환 시절에 과외 금지여서 그러네. 근데 뭐 다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뭐 그냥 공부만 했던 이제 애인데 중2 때까지는 저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뭐 차분하지도 않았고 그랬고 지원도 받지 못했고 다만 이제 제가 중2 때 의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슈바이처 전기를 읽고서 다들 그렇게 시작하니까 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하면서 근데 친구들한테 야 의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 되니? 그랬더니 몇 등이 되니? 그랬더니 반에서 1등이 아니고 전교에서가 아니 그때는 근데 의대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공대 많이 가던 때고 그래서 엄청 해야 돼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겠다 해서 그냥 남들 그때는 막 끝나고 뭐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야구하고 막 그랬던 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해가지고 중2 때부터 공부를 혼자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능도 없고. 그래서 공부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의대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연대의대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엄청 혼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요. 왜요? 서울대 안 간다고. 당신은 서울대 몇 명 가느냐가 서울대 다른 과 서울대 농대 가면 넌 딱 좋은 실력인데 무슨 의대를 하냐고 왜 그래서 연대를 그리고 가냐고. 연대 너는 서울대 한 명이라도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냥 크리스찬 학교고 연대의대를 가겠습니다 해서 감사하게 제가 한 번의 시험에 연대의대 턱걸이를 해서 들어갔어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턱걸이더라고요. 제 성적이. 근데 사실 어머님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저희 잠깐 좀 얘기하면은 그런 사모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제 동생은요 아까 그 여수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이 미용 기술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하도 그냥 돈 버는 거 그냥 월급을 다시 교회에 헌금하고 물론 그것도 많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한숨 나오죠. 내 자녀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성미라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갖다 준 쌀이 있으면은 좀 먹고 없으면 버티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니까 그 시골 깡촌에서
견백도 있었고 여수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어머님이 미용 기술로 그냥 야매로 배우셔가지고 근데 목사 사모가 그 머리를 만진다는 건 되게 부정적인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어머님은 그거를 덕이 안 되니까 그 마을에서 못하고 한참 심리 걸어서 다른 마을 가서 하고 오시는데 만삭에 이제 다른 마을 가시다가 4월 초에 비가 부슬부슬 내린 날에 제 동생은 밭에서 혼자 났어요. 와, 혼자 뭐 4번째 정도니까 이제 탯줄을 어떻게? 탯줄 미용가위로 본인이 탯줄을 자르셨어요? 아니 지나가는 힘들죠 본인도 애기 낳았으니까 네. 근데 지나가는 이제 새벽일 하시는 분들 좀 도와달라고 애기 소리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탯줄을 잘라서 묶고 주섬주섬 애기 데리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오셨어요. 그게 시청자분들은 이게 무슨 근대 시대 70년대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너무 잘 커서 제 동생은 지금 산호세 장신대 나와서 두 부부가 장신대 나와서 이제 목사 사모로 근데 그때 너무 키가 작아요. 못 먹고 자라가지고 그럴 정도로 또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저희는 진짜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니까 아버님은 또 짐이 되게 많아요. 책이 많으니까 맨날 이렇게 묶어 있는 그 책 묶는 게 진짜 일이었는데 또 빨간 노끈으로 근데 무겁지 않았어? 엄청 무겁죠. 정말 지금도 이사 되게 잘해요. 오. 이게 다 그때 그래서 그때 이삿짐을 안 풀었어요. 뭐 또 이사 갈 건데 실제 1년에 3번 간 적도 있어요. 월세가 그 당시는 계약이라는 게 네. 좀만 이제 해도 올리면 감당 안 되니까 또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상가에 정착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 말더듬에 소심하고 근데 그게 연대의대에 딱 들어왔잖아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세상을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연대의대 들어왔어요.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우리가 좀 힘든가 보다. 연대의대 들어왔을 때는 차라리 서울대대 갈 거였어요. 아, 그래요? 연대의대는 너무 아이들이 잘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온 아이도 별로 없고 다들 교수님처럼 다 잘생겼고 연대생들 다 노는 물이 다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저의 자존심은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겠고 왜냐면 진짜 공부 안 하는데도 막 공부 잘하는 시험 잘 보는 애들이 너무 저는 막 노력형 인간인데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돈 쓰는 거라든지 저는 이제 바로 과외하면서 이제 벌어서 과외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걸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도 저는 자취할 돈이 없어서 이제 우리 친척집에 얹혀서 거기 또 과외시키면서 정말 근로를 하면서 저는 대학을 다니던 때니까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이 배양로가 저한테는 생존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누리기에는 제가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친구들하고 비교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저는 완전 루저. 실제 저는 연애를 4년 동안 못했어요. 일도. 왜냐면은 누가 날 좋아하겠어. 그리고 내 동기들이 훨씬 더 잘났는데 과에서도 그렇고 이제 워낙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지만 동아리도 과 안에서만 했으니까 몇 명 안 되는 여학생들은 다른 애들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전 지금 제 아내가 첫 연애예요. 첫 연애가 마지막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책임져 하면서 그 대학교 시절이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연대의대가 저한테는 되게 무거운 짐이었고 실제 그 안에서 굉장히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제 애과는 한참 뭐 즐겁게 보내고 저는 본과 때도요. 본과 때면은 이제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본과 때도 근로장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등록금을 낼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 기숙사 하에서 자치위원을 하면은 등록금을 면제해줘요. 와. 그게 있어요. 3명한테 주는데 대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생인데 무슨 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을 맡았기 때문에 그 주방에 여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진짜? 임금 협상을 제가 해요. 정말요? 자치위원이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그리고 다시 부상하지 너무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제가 죄송해요. 조금밖에 못 올려요. 그리고 다시 학생들한테 미안해. 돈을 좀 더 내야겠어. 이걸 자치위원이 제가 하면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과 때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더 저는 항상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힘든 시기 저는 제 인생에서 서포트 받아봤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가장 못 사는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 받았고, 예과 때는 이제 제가 과외하면서 오히려 집을 도왔고, 본과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로장학금 받으면서 그 등록금 면제받았기 때문에 평생 저는 공교육에 돈을 써본 적, 사교육은 물론이건 공교육에도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짠하게 살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힘들었던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제 유일한 취미는 책 보는 거였어요. 교수님 그 기억나세요? 그 우리 연대 그 의대 쪽에 보면은 서문 이제 연대 동문 쪽에 네. 그 이렇게 육교가 있고 거기에 예전에 두란노선 예, 두란노선과 또 광화문에 가면 생명의 말씀 사이. 네. 네. 저의 유일한 취미는 거기 가서 책 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책들이 너무 좋은 책들이 저의 인생 책은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박영선 목사님. 저도 읽었죠. 저 하나님의 열심이 저의 열심이 아니라 이제 아마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제가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열심.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많이 돌이켰고 그 당시에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의 그 이제 두란노선에서 은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같이. 그래서 그런 책들 그리고 이제 세계관 책들이 그 당시엔 저희는 엄청 공부시켰던 선배들이 저는 CMF라고 이제 의대생들의 그 IBF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선배들이 엄청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이미 왔으나 오지 않는 그래서 지금 형편은 이꼬라지지만 기대하건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근데 동시에 이 어지러운 세상 그 당시는 아직 그 국제 정권의 어떤 마지막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6월 항쟁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도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고 이런 어떤 세계관적인 가치에 무엇보다 그 은혜에 대한 책들이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 수도 있네 하면서 그때 특히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의 벗이었고 저의 내면을 하나씩 이렇게 저를 사색하게 만들고 조금씩 그 동굴에서 좀 빠져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학을 끝날 때 네. 마치고 엄청난 또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그 일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연대의대생들 진짜 브라이트하고 저는 제가 어떤 일을 또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남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머님이 늘 그랬던 것처럼 족보 그러니까 다들 막 늦게 오고 막 기숙사에서 늦게 잠을 오고 다들 그렇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었는데 저는 성실을 이제 타고났으니까 정말 저는 성실하면 저니까 제가 정리를 막 했어요. 수업이 어렵잖아요. 생화학 시간, 해부학 시간 그러면 제가 글씨 되게 예쁘게 썼거든요. 막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정리한 거를 제 노트북을 애들이 복사를 해요. 그 당시에. 그걸 족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돌이가 몇 명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적는 이유는 남이 좋아하니까. 내 책을 내가 정리한 것을 남들이 막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올라가면서 그 정리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가 시험 때 막 너 그때 안 왔지 하면서 제가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너 그냥 계속 우리 의대생들은 항상 그만둘까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또 마음이 완전 F니까 시험 전날 그러지 말고 같이 공부하자. 내가 정리한 게 이거다 하면서 하다가 정작 제가 못 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받아서 그대로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애들과 달리 차원이 달리 좋은 애들이 너무 많은데 걔네들은 제 거 쭉 보고 그냥 그대로 외워서 가는데 저는 정리만 했지 제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낙제는 한 번 좀 없었는데 그렇게 은혜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CMF라는 공동체에서 정말 이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고 리더십을 배우고 하면서 또 연애도 하면서 본과생을 정말 저는 본과생 때는 정말 지금 좋은 추억만 있는데 그리고 제 동기들이 이제 정말 좋거든요. 전국적인 CMF 동기들이 꿈도 많고 우리 꼭 끝나고 나서 세상을 바꾸자, 의료 사회를 바꾸자 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 사회를 바꾸자 하면서 우리 졸업만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졸업 여행을 갔을 때 의사 국가고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행 중에. 근데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되게 족보를 안 탔어요. 보통 의대조는 다 족보 타는데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좀 의사들이 너무 창의성이 부족해 그러면서 그 의사국시원에서 족보를 탈족하고 뭔가 이렇게 꼬아서 냈어요. 근데 우리는 첫 시험이니까 원래 다 그렇게 나온 줄 알고 뭐 이렇게 어려워. 다들 그냥 한숨 푹 쉬면서 나왔는데 보통 그래도 합격률이 한 95%나 97%니까 에이 뭐
붙여주겠지 뭐 모자라면 세브란스 자기 병원 인턴이 모자라는 거니까 했는데 이제 다들 전화로 이제 ARS처럼 한 명 한 명씩 우리 절대 알아보지 말자 했는데 다들 유럽 여행 중에 그 지리산 갔었는데 한 명씩 그때 이제 소문이 돌았거든요. 60%다. 97%가 아니라 60% 좀 넘는다.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소문 듣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1위 1비가 이제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불안도 했고 갔더니 ARS에서 불합격입니다 한 거예요. 청천벽력. 아니면 한 번도 불합격을 생각해보지 않았고 저는 졸업하면 세상을 바꿔야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의료 사회를 바꾸자. 그리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결혼도 계획을 세웠는데 쾅 하고 머리를 맞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플랜이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의사국시를 그럼 나 의사 안 되는 건데 나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뭐가 되지? 다시 한다고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저 엄청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칩거했죠. 못 나오고 한동안. 은둔. 왜냐면 부끄럽기도 하고 뭐 할 것도 없었고 맨날 공부만 하던 애가 뭐 갑자기 친구들 이제 인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할 것도 없었고 이거 결혼하기로 했는데 우리 애비 처가 쪽에는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진짜 네 그때 싫었겠다.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이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찰집사처럼 열심히 진짜? 했는데 그리고 제가 뭘 이렇게 또 잘못했다고 하필 나를 떨어뜨리시냐고 그렇게 해서 좀 원망도 많이 했고 근데 신기하게도 네.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게 기억나지 네. 그때는 그게 정말 큰일인 줄 알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이야. 그 사건이 있었고 다시 이제 다행히 구제 시험을 다시 봐줘서 하반기 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 6개월을 이제 다시 공부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고 막 방황하기도 했는데 정신 차리긴 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을 거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시험 떨어지지 않고 제 예정대로 갔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큰 소리 쳤었고 그랬으면은 뭐 바꾸긴커녕 물론 대부분 선배들처럼 무너졌겠지만 그거 말고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실패 경험이 많고 인생에서 무너진 사람들인데 그때 내가 좌절한 경험이 그전에는 소심하고 불안한 경험이지만 인생 앞이 안 보이는 경험을 저는 잠시 했었기 때문에 그거 안 했으면 제가 지금의 진료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환자를 말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네네. 실제로는 이해 못할 수 있죠. 맞아요.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면 그냥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대치동에서 잘 나가서 학원 공부해서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자기가 주인공 같고 근데 환자는 약한 사람인데 환자를 정말 지식을 설명해서 처방하는 게 맞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요. 헨리 나우엔의 그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기도 해요. 네. 기독교 서적 서가를 많이 쓰셨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좋아해요. 물론 그 책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상처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감정이 저는 억울함이지만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발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고통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그런 일종의 신들과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분은 상처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구원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는 그 책이서 전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Wounded Healer. 왜 Wounded Healer?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전 나중에 환자들 얘기하겠지만 저한테 보내던 상처가 너무 많은 아이들이고 제가 격려하는 건 그거예요. 제 경험도 있었지만 너의 지금 힘든 거는 남들한테 경험하지 못한 유별난 경험. 진짜 정말 아이들이 삐뚤어져 있고 옆에서 부모들은 절망해 있는데 아이들 벗어나면 다 절망스럽잖아요.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근데 남들 경험하지 않은 너의 이 유별남 정말 흑역사 이게 너한테는 스토리텔링이 될 거야. 항상 얘기를 해줘요. 네. 와, 엄청난 실패의 경험들을 네, 저는 지금 나눠주셨네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파워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물론 저는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게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 제 질문을 드리면 네. 그때 중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네. 김경철 네. 말도 더듬고 맞아요. 부끄러워하고 맞아요. 사실 되게 어려웠던
또는 그리고 국가고시에 떨어져서 그것도 한참 친구들하고 놀러 가 있을 때 그 김경철을 지금 만난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존재했거든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저를 못 챙겨주셨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삶이 있었고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고 정말 저는 이제 남들이 나를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 가도 나를 안 쳐다보는 게 나는 제일 편하다라고 했던 그 아이 혼자서 낑낑대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무거운 장을 들고 날라왔는데 이게 왜 날라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저의 숙명처럼 느꼈던 그 시절, 놀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유복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너무 안쓰럽죠. 근데 그 아이한테 다시 말하고 싶으면은 글쎄요. 네.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걸로 끝이지 뭐. 네,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토닥거리고. 네. 지금 그 마음으로 사실 많은 환자들을 안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맞아요.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환자를 소개시켜 주잖아요. 맞아요. 저 국시 떨어지고 나서 네. 버터플라이 효과 있잖아요. 네네네. 나비 효과. 원래 제 인생은 저는 파워제이라서 네. 이 불안함을 저는 제이로 극복하거든요. 완전 플랜 A, 플랜 B 다 있고 인턴 끝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게 다 케이스가 이렇게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의사에 들어왔지만 1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 오차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저의 계획과는 완전히 토탈리 달라진 것은 조만간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